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며 두꺼운 차창을 길고 구불구불한 물줄기로 때렸다. 안쪽은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공기가 정화되어 있었고 정적은 권지훈 자신이 넘기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종이 소리에만 깨졌다. 그는 재무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수조원에 달하는 숫자들의 춤사위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이 그의 세계였다. 숫자 전략, 인수 합병. 복잡하고 성가신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세계. 권지훈은 올해 38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수세기를 산 사람의 원숙함과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완벽한 선을 가졌지만 생명의 온기는 결여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칠흑 같았지만 그 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든 잔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유럽 최고의 장인들이 맞춤 제작한 정장을 입었고 검은 머리는 세심하게 손질되었으며 손목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은 완벽과 통제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었다. 한국 재계에서 사람들은 그를 얼음의 성이라 불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그의 무자비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과 모든 사람, 특히 여자에 대해 그가 세운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다. 권씨 가문의 가업 전체를 거의 침몰시킬 뻔했던 끔찍한 그 사건 이후 20년 동안 어떤 여자도 그의 1m 방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룹 내의 여직원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유능해도 멀리서 고개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여성 파트너와의 미팅은 모두 부회장이 처리했다. 우연이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그는 치명적인 거리감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회장님? 운전석에서 김비서의 평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10년 이상 지훈을 위해 일해왔고 젊은 회장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5분 더. 지훈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은성전자 이사회는 우리 없이 시작할 수 없어.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백미러를 조정했다. 그는 회장님의 5분이 정확히 300초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지훈은 정확성의 화신이었다. 바로 그때 맞은편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 서두르는 사람들 사이로 지훈의 무심한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 한 모습이 갑자기 그의 주의를 끌었다. 젊은 여자였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작고 가냘픈 체구에 날고해진 베이지색 얇은 레인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긴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피로에 지친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강남에서 흔히 보던 화려하고 정교하게 화장한 여자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밈 없고 어딘가 날 것 그대로였다. 그 지친 모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완고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막 끝낸 듯 보였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전단지로 보이는 종이 뭉치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세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너무나 사소해서 권지훈 같은 사람의 눈에는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미끄러졌다. 쨍그랑.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리는 듯했다. 동전은 축축한 아스팔트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운명처럼 거대한 마이바흐의 앞바퀴 바로 아래에서 멈췄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뻣뻣하게 굳어진 그녀의 어깨에서 한순간의 갈등이 보였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500원은 하찮은 돈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한 컵라면 하나 혹은 집으로 가는 버스 요금일 수도 있었다. 자존심과 절박함의 싸움. 그 싸움은 길지 않았다. 절박함이 이겼다. 권지훈은 숨을 죽였다. 그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몰랐다. 여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결심한 듯 무릎을 꿇었다.
빗물과 먼지로 더러워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녀의 저렴한 바지 무릎이 순식간에 흙탕물에 젖어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거대하고 위압적인 차 밑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수백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존엄한 행위였다. 권지훈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다. 사람들은 거대한 이익을 위해 신의를 버리고 야망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 그는 배신과 기만 탐욕의 정글에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는 한 여자가 고작 500원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작은 동전을 향한 그녀의 집요함과 정성은 지훈이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순수함, 정직함, 타협하지 않는 가치. 짤랑.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동전에 닿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전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옷에 묻은 흙탕물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어내고 그 동전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시 인파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소와 같은 침묵이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권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제멋대로 뛴 적이 없던 그 심장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다. 얼음 성벽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김비서는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늘 그렇듯 무표정했지만 그 텅 빈 눈동자 안에 아주 희미한 이름 모를 감정의 파문이 일렁이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10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긴 침묵 끝에 권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김비서, 내 회장님, 저 여자 알아봐. 김비서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모든 걸. 그 한마디가 앞으로 몰고 올 거대한 폭풍을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한 질서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급 가구들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예술품들은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권지훈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겼다. 빗속의 소녀.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던 그 모습. 작은 동전을 소중히 쥐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그것은 낯설고 불쾌한 방해였다. 지난 20년간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정신은 강철로 만든 기계처럼 오차없이 작동해왔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소한 광경이 이토록 선명하게 각인된 것일까? 그는 자신의 반응에 짜증이 났다. 그것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변수였고 권지훈은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표시도 없는 평범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지훈의 시선은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것을 열지 않았다. 권지훈답지 않은 망설임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주저함 자체가 어젯밤의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길고 우아한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첫 장을 넘겼다. 이름 한서연 애한 루이 관만 24세. 사진 속의 그녀는 어젯밤 빗속에서 본 모습보다 더 앳되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피곤해 보였지만 입계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가리지 못했다. 가족관계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명문대 재학 중인 남동생 한서준 만 20세과 함께 거주.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고아,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것이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무미건조한 텍스트로 나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건조한 글자들 뒤에는 한 인간의 치열한 사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황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삼촌이 남긴 사채를 갚기 위해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 그녀의 아르바이트 목록은 끝이 없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고깃집 서빙 배달 대행 전단지 배포, 주말에는 건설 현장 식당 보조까지. 보고서는 그녀가 일했던 모든 곳에서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대해 칭찬 일색이라고 덧붙였다.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소진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 채무. 그녀의 삼촌은 몇 년 전 거액의 사채를 빌린 뒤 종적을 감췄고 그 빚은 고스란히 어린 조카들에게 남겨졌다. 원금보다 몇 배로 불어난 이자, 그것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족쇄였다. 지훈은 무심한 호기심에서 차갑고 위험한 정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표정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채권자 이름에 멈췄다. 채권자 골든 캐피탈, 골든 캐피털.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그 이름을 즉시 알아보았다. JK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 선대 회장 시절부터 존재했던 그가 언젠가는 청소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회사였다. 약탈적인 고금리 대출과 악랄한 채권 추심으로 악명이 높은 곳. 그는 서연이 단순히 빚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회사에 의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에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갈등을 안겨주었다. 보고서는 골든 캐피탈이 그녀에게 가한 비인간적인 이자율과 괴롭힘에 가까운 추심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협박 전화 집 앞을 서성이는 건장한 남자들. 추상적인 기업 부패라는 문제가 이제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얼굴은 어젯밤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골든 캐피탈의 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담당 임원 박민혁 이사.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민혁, 야심가이며 무자비하고 아첨과 사내 정치에 능한 인물. 지훈이 JK그룹 내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며 적절한 제거 시점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다. 박민혁의 부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소녀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었다. 박민혁은 부패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서연을 엮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권지훈 바로 옆에 있는 지뢰를 밟아버린 것이다. 지훈은 서류철을 덮었다. 방 안은 완벽하게 조용했다. 그의 처음에 덧없는 호기심은 이제 다른 무언가로 굳어졌다. 차갑고 집중된 분노, 그리고 기묘한 책임감. 그는 연민이나 낭만적인 감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포식자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다시 호출했다. 김비서 골든 캐피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준비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가 놀랐다는 것을 지훈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 씨,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모든 빚을 상환할 방법을 찾아봐. 이 두 번째 명령에 김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의 평소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이례적인 지시였다. 하지만 지훈은 스스로 말을 멈췄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단순히 그녀의 빚을 갚아주는 것,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일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존엄성 말이다. 그것은 그를 그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부자로 만들 뿐이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을 수정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복잡했다. 아니, 두 번째 명령은 취소하지.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를 만날 방법을 찾아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김비서는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장의 마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JK그룹에, 그리고 권지훈의 얼음성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권지훈의 지시는 김 비서의 손을 통해 하나의 완벽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목표는 단 하나, 한서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 계획은 교묘하고 정교했다. JK그룹 산하 공익재단에서 매년 소규모로 진행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행사에 한서연의 동생 한서준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후보자였다. 그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보호자 자격으로 한서연이 직접 JK그룹 본사에 오게 될 것이었다. 권지훈은 그 행사장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지훈은 계획을 승인했다. 그것은 그의 영역 안에서 합법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두 사람의 경로가 교차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 무렵 서울의 어느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서연과 그녀의 동생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통의 우편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JK그룹 공익재단에서 온 장학금 선정 통지서였다. 누나, 이게 진짜야? 서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믿기지 않네. JK그룹이라니. 이건 기적이야. 서연은 기쁨과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거대한 JK그룹의 장학금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과도 같았다. 비좁고 곰팡내 나는 작은 방 안에서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서준은 누나의 희생에 늘 죄책감을 느꼈고 서연은 그런 동생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했다. 장학금 수여식 당일 서연은 옷장에서 유일하게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옷을 꺼내 입었다. 몇 년 전에 큰맘 먹고 산 깨끗하지만 누가 봐도 저렴한 원피스였다. 눈부시게 빛나는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에 잔뜩 위축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여식은 조용하고 품위 있게 진행되었다. 서준이 단상에 올라가 장학증서를 받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막 행사장을 떠나려 할 때였다. 권지훈이 김비서와 몇몇 임원들을 대동하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등장이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좀처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회장의 등장은 그 자체로 큰 사건이었다. 그는 장학생들을 발견한 듯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한서연에게 꽂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아본 듯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가 멈추자 거대한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는 재단 이사장에게 학생들에 대해 몇 마디 묻는 척하더니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JK그룹 회장이 어떻게 내 이름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빚 때문인가 골든캐피탈 공포가 온몸을 덮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공포를 무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사무적이었다. 잠시 제 집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서연은 광활하고 호화로운 공간 안에서 겁에 질린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이든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빚에 대해서도 동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학벌이나 배경보다 성실함과 정직함을 중시하는 회사의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비범한 인성을 가진 잠재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비공개 관찰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녀가 이 채널을 통해 발탁되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서에 있던 세부 사항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이 손님들로 아수라장이었을 때 반품된 물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그녀가 동전을 주었던 행위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작은 것에 대한 정직함이라는 더 큰 틀의 패턴으로 포장했다. 개인적이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기억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안을 던졌다. 우리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서연 씨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의 연봉과 함께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다. 불신의심, 그리고 희망. 서연의 마음속에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왜 나를 말이 되지 않았다. 이건 함정인가 숨겨진 대가가 있는 건가? 그녀는 속임수를 찾으려는 듯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 차갑고 읽을 수 없는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의 미래를 숨막히는 빚을 생각했다. 이것은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거절할 수 없는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이 임시 계약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건물을 나설 때 그녀의 채용 소식은 이미 회사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변변한 학력도 인맥도 없는 고졸 출신 여자가 회장 개인의 지시로 핵심 부서에 특채되었다는 소식.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박민혁 이사의 사무실. 그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회장의 일시적인 변덕이겠거니 하며 코웃음 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신입사원을 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갈등의 무대는 이제 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의 JK그룹 기획조정실에서의 첫날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회장의 지시로 떨어진 낙하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경계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직속상관인 김현수 팀장은 노련하고 공정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어떤 특혜도 주지 말고 공정한 기회를 주라는 회장의 암묵적인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서연에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역시 이 이례적인 인사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팀 내에는 박민혁 이사의 수종 역할을 하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이윤영 대리. 그녀는 겉으로는 상냥한 미소를 띠고 서연을 맞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 이사로부터 서연의 회사 생활을 최대한 힘들게 만들라는 비밀 임무를 받은 상태였다. 서연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가장 허드렛일이었다. 산더미 같은 서류 복사, 오래된 자료 정리, 그리고 임원들을 위한 커피 심부름까지. 이은영을 포함한 팀원들은 그녀가 불평하거나 곧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 똑같은 꼼꼼함으로 모든 잡무를 수행했다. 복사된 서류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었고 아무도 손대기 싫어했던 혼돈의 자료실은 그녀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색인화된 시스템으로 재탄생했다. 며칠 후 이를 발견한 김현수 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 그것은 서연이 팀에서 들은 첫 긍정적인 평가였다. 이은영은 초조해졌다. 그녀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복잡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며 터무니없이 짧은 마감 시간을 주었다.
고의적으로 핵심 데이터 몇 개를 누락시킨 채였다. 명문대 출신들도 쩔쩔매는 업무였다. 그녀는 서연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포기하는 대신 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엘리트들이 의존하는 정제된 데이터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거리 지성을 활용했다. 누락된 데이터를 공공도서관 기록, 온라인 뉴스 기사, 그리고 자신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으로 체득한 경험들과 교차 검증했다.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빠진 조각들을 찾아냈다. 마감 시간 직전 그녀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에만 앉아있던 엘리트 직원들이 놓치고 있던 생생한 현장의 통찰력까지 담고 있었다. 보고서를 읽은 김현수 팀장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은영은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권지훈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김비서는 매일 서연의 동향에 대한 요약 보고를 올렸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인내,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함정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식에 대한 글자들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이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숫자와 전략으로 가득 찬 그의 차가운 세계가 한 여자의 강인한 생존기 앞에서 잠시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오피스 빌딩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기획조정실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혼자 남아 일에 몰두하고 있는 서연의 작은 실루엣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의 흥미가 감탄으로, 그리고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낯설고 불안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은 감정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아주 작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들을 통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였다. 서연은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허락받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현장 분석이 인상적이더군요. 회장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칭찬. 그녀에게는 엄청난 인정이었고 충격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녀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또 한 번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였다. 업무 압박에 숨이 막혔던 서연은 잠시 바람을 쐬러 그곳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좀처럼 집무실을 떠나지 않는 지훈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지쳐 보이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별말 없이 자판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피곤해 보이는데 뭐라도 마시죠.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아주고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서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이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서연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김현수 팀장과 몇몇 동료들의 인정이 쌓이면서 그녀에게는 더 실질적인 업무들이 주어졌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일을 배웠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부서 근처를 지나가거나 그녀가 작업한 서류를 요청할 핑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에 남겨진 그녀의 반듯한 글씨체,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의 논리적인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매료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민혁 이사는 경각심을 느꼈다. 그 여자는 예상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회장의 관심은 단순한 변덕 이상인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계획을 다음 단계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권지훈의 얼음성에 균열을 낸 것은 한서연의 존재였지만 그 성벽을 본격적으로 뒤흔든 것은 박민혁의 탐욕이었다. 박민혁은 JK그룹 내에서 자신의 왕국 골든 캐피탈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회장의 관심이 그저 변덕이 아님을 깨닫자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을 통해 골든 캐피탈의 재무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권지훈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 박민혁은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공격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공격 목표는 명확했다. 권지훈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여자 한서연. 그는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회장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동시에 내부 조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JK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고 정보 유출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한서연은 최근 김현수 팀장의 신임 아래 이 프로젝트의 기초자료 정리팀에 막 합류한 상태였다. 그녀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신복인 이은영 대리를 움직였다. 그는 이 대리에게 경쟁사인 태양에너지그룹의 한 중간 간부와 비밀리에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조작된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핵심 기술 자료 일부를 그에게 넘기도록 했다. 물론 그 자료는 실제 핵심 기술이 아닌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짜 정보였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치명적인 기밀 유출로 보일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모든 증거가 한서연을 가리키도록 조작하는 것이었다. 이은영은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다. 그녀는 서연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태양에너지그룹 간부에게 가짜 기밀 자료를 보낸 것처럼 꾸몄다. IP 주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다. 모든 디지털 발자국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되었다. 운명의 날 J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에너지그룹이 프로젝트 솔라리스와 유사한 기술 컨셉을 발표한 것이다. 내부 정보 유출이 확실했다. 즉시 비상감사팀이 꾸려졌고 모든 관련 직원의 컴퓨터와 통신 기록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박민혁의 각본대로 모든 증거는 한서연을 지목했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나온 이메일 발신 기록,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된 사내 자료실 로그, 그녀가 최근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완벽한 범행 동기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감사팀 사무실로 불려갔다. 차갑고 냉정한 감사팀장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눈앞에 제시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돈이 필요했습니까, 한서연 씨?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사무실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막 한 줄기 빛을 보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인생이 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 소식은 즉시 권지훈에게 보고되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지훈의 집무실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배신, 기만, 신뢰를 이용한 파괴.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순간 그의 눈앞에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8살의 권지훈. 그는 당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영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한 여자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순진하게도 회사의 중요한 신사업 계획에 대해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녀는 경쟁사 사장의 딸이었고 그의 정보를 이용해 아버지 회사에 치명타를 입혔다. JK그룹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는 쓰러졌다. 어린 지훈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다시는 누구도 특히 여자는 믿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서연, 빚에 시달리던 여자. 그가 호의를 베풀고 기회를 준 여자. 그녀가 또다시 그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에 칼을 꽂은 것인가. 지훈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성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 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들었다. 이것은 박민혁의 지실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는 속삭였다. 또 속은 거야.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가 싸우고 있었다. 20년 전 배신의 미소를 짓던 여자의 얼굴. 그리고 며칠 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줍기 위해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던 한서연의 얼굴.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가? 그의 내면의 싸움은 길지 않았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롭고 결연했다. 그는 20년 전에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제국의 왕이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는 한서연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김비세요. 네, 회장님. 감사팀에 연락해. 한서연 씨에 대한 모든 조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대기 발령 상태로 두라고 해. 최종 결정은 내가 직접 내린다. 이례적인 명령이었다. 회장이 직접 감사팀의 조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네는 내 손발이 되어줘야겠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박민혁이 판을 짰다면 나는 그 판을 통째로 뒤엎을 것이다. 그가 덫을 놓았다면 나는 그 덫으로 그의 목을 조를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분노와 함께 한서연을 향한 기묘한 보호 본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그의 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었다. 박민혁의 사무실 집 그가 가는 모든 곳을 감시해 그의 모든 통신 기록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20년간 닫혀있던 얼음의 성문이 열리고 분노한 왕이 직접 전장으로 나서는 순간이었다. 무대는 이제 감사실이 아닌 JK그룹 전체로 확장되었다. 권지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JK그룹의 거대한 정보망이 그림자 속에서 일제히 깨어났다. 그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하는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비밀 정보팀이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가동된 적 없었던 이 팀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처럼 박민혁의 모든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지훈은 집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민혁의 일거수일투족 통화 내역 자금 흐름에 대한 실시간 보고가 쉴 새 없이 쌓였다. 한편 대기 발령 상태로 집에서 근신하던 한서연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주었던 동생 서준만이 곁을 지킬 뿐이었다. 지훈의 정보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민혁과 태양에너지그룹 간부 사이에 비밀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두 사람이 위장된 법인을 통해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었다. 이은영 대리가 서연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CCTV 영상도 확보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민혁이 판을 짰고 이은영이 실행했으며 태양에너지그룹이 공모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서연의 누명을 벗기는 것을 넘어 박민혁과 그가 구축한 부패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낼 기회였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한서연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김비서가 전한 회장님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골든 캐피탈에서 근무할 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모두 기억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정리했던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그녀의 비범한 꼼꼼함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기억해냈다. 특정 날짜에 특정 지역의 대출자들이 동시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돈이 곧바로 몇 개의 유령 회사 계좌로 사라졌다가 다시 다른 대출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이상한 자금 흐름. 그녀는 당시 그것이 단순한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명백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지훈의 정보팀이 확보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박민혁의 부패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전달되었다. 안건은 내부 감사 결과 및 그룹의 미래에 관한 중대 발표.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한서연이라는 스파이를 공식적으로 해고하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지훈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누구도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 김비서 그리고 뜻밖에도 한서연이 함께 들어왔다. 모든 임원들이 술렁거렸다. 범죄 혐의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은 회의장 중앙에 섰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 내부에 자라난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솔라리스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띄워졌다. 박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는 한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들을 나열했다. 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손을 들었다. 여기까지가 박민혁 이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은영 대리가 서연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박민혁과 비밀리에 통화하는 녹취록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박민혁과 태양에너지 그룹 간부의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재우,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박 이사,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는 골든 캐피탈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은 그가 어떻게 불법 대출과 자금 세탁을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분석에 기반이 된 초기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한서연의 증언이었음이 밝혀졌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동료가 그룹을 좀먹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박민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주저앉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으려 했다.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그는 보안팀을 향해 손짓했다. 박민혁 이사와 이은영 대리를 검찰에 인계하시오. 보안 요원들이 넋이 나간 박민혁을 끌고 나갔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우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JK그룹은 오늘부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와 타협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 쟁더를 걸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이제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을 구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지훈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인정과 감사 그리고 존중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언론은 연일 JK그룹의 자정 능력, 부패 임원 박민혁 비리 혐의로 구속 같은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했다. 권지훈의 결단력 있는 조치 덕분에 JK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그는 혁신적인 리더로서 재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룹 내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훨씬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서연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고 기획조정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진심 어린 존경과 환대로 그녀를 맞았다. 김현수 팀장은 그녀에게 정식으로 기획조정실의 핵심 팀원 자리를 제안하며 승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자리를 떳떳하게 얻어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느 날, 저녁 권지훈은 퇴근을 준비하던 서연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무실이 아닌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 찻집에서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마주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얼음 가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함과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한서연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얼음 성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20년 전의 배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벽을 쌓았는지, 그것은 그의 첫 고백이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보았던 비 내리던 그날의 이야기. 나는 20년 동안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의 관점에서만 봐왔어. 그런데 당신은 그 빗속에서 내 차 밑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위해 무릎을 꿇었지. 그는 그 순간이 왜 자신을 그토록 흔들었는지 설명했다.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존엄성의 광경이었다.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다. 당신이 주운 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조각을 주워준 셈이야. 그것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그 깊은 존중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러내 보였다. 서연은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냉정함, 그의 이상한 제안, 그가 보여준 맹렬한 보호 본능의 이유를. 그녀는 거창한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다운 소박하고 진실된 대답이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도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지훈이라고 불러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 씨.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20년간 계속되었던 길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들은 찻집을 나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더 이상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서 치유를 발견한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Look at